그 여자는 남편이 죽은 날 울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그럴 이유도 남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눈물 한 방울쯤은 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다 울었어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 결혼 60년 남편의 바람은 평생 이어졌고 그때마다 그녀는 칼날 같은 분노를 손끝으로 쥐고 살았습니다. 그 손끝이 닳도록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은 우연처럼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를 던져줬습니다. 이혼 대신 선택한 것은 기억, 그리고 마지막 단 한 가지 소원은 저 인간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83세의 노년, 그녀는 자신이 버틴 세월의 값을 끝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원주야,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를 안아줄 차례야. 1965년 21살의 강원주와 28배 오호근은 중매로 결혼했어요. 얼굴 몇 번 스치고 밥 한두 번 나눠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큰 사랑이니 낭만이니 할 여지는 없었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럴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듬해 처자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그 다음에 또 아들이, 그리고 막내로 딸이 찾아왔어요. 젖달라 우는 애 한 명을 업고 기저귀 찬 애 한 명의 손을 잡고 마디와 둘째에게는 서로 손을 꼭 맞잡으라 다독이며 밭으로 장으로 오갔습니다. 집안은 치워도 금세 어질러졌고 밥은 예쁜 그릇에 담아 한 상 차린 겨를도 없어서 큰 양푼에 비빔밥을 비벼 숟가락만 나눠 쥐어주는 날이 더 많았어요. 남편 호근은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낮과 밤이 바뀐 듯한 시간에 겨우 들어왔고 집안일과 육아는 온통 내 몫이었어요. 나는 그저 열심히 벌고 열심히 키우면 우리 애들이 사람답게 살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에도 겨울 새벽 물그릇에 손이 얼얼하게 저릴 때에도 아이들 재운 뒤 빨간 전구 하나, 깜빡이는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빨래를 다시 짜면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 어두운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 입에 맴도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장사 잘 되는 그 총각사장 있잖아. 새 여인이랑 팔짱 끼고 다니더라 같은 말이 자꾸만 내 귀에 걸렸어요. 총각사장이라니 내 남편이 총각이면 나는 무얼한 말인가 싶어 오금이 저렸어요. 호근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요. 사람들 입이야 새털만큼 가볍지. 내가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딨나라며 모자를 툭툭 털고 누웠어요. 하루는 큰애 도시락을 싸들고 시장에 나가 소쿠리에 올려둔 오이와 가지를 팔고 있었어요. 햇빛이 기울 무렵 익숙한 어깨선이 사람들 사이로 스쳤습니다. 돌아보니 호근이었고 그 옆엔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은 주저함 없이 골목 안 여인숙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얼음처럼 식어버렸어요. 소쿠리 밑으로 굴러 떨어진 동전 소리가 또각또각 바닥을 두드렸지만 허리를 굽혀 주울 힘조차 없었어요.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제잘제잘 놀이를 하고 있었고 나는 뒤돌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에 혼자 앉으니 빨간 전구가 달랑거리는 그 빛 아래로 낮의 장면이 여인숙 방 안에서 펼쳐질 더러운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왔어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오는 만큼 손등을 깨물어 울음을 꾸역꾸역 눌렀습니다. 집어던지고 싶고 뒤엎고 싶고 당장이라도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내 등에 딱 달라붙은 내 아이의 체온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이번만은 눈 감자고 그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밤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 나는 한 번 더 늙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했기에 다음 날도 밥을 지었고 빨래를 말렸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해마다 손등의 핏줄이 더 붉어졌고 도톰하던 뺨살이 꺼졌어요. 날이 가면 마음의 칼끝도 무뎌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첫째가 10살이 되던 해 소문은 칼날을 다시 세워 내 앞에 들이댔어요. 남편이 아예 딴 살림을 차렸고 이번엔 딸까지 낳았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이들 밥을 퍼담던 주걱을 밥상에 내려놓고 그대로 멈춰 섰어요.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 그 길로 아이들을 이웃집에 잠시 맡기고 소문난 그 동네로 갔어요. 그 집 앞에는 빨래줄이 있었고 알록달록한 아기 옷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호근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곧이어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가 아기를 업고 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의 작은 발뒤꿈치가 햇빛에 반짝였고 웃음소리가 마당에 튀었어요. 나는 문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을 본능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돌의 거친 면이 손바닥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고 있는데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땀과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려 목덜미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때 호근이 뒤늦게 나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어요. 집으로 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그것밖에 하지 못했어요. 돌을 내려놓으며 발가락에 모래가 달라붙는 감각까지 또렷했습니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지도 남편의 뺨을 후려치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부엌바닥에 앉아 또다시 손등을 깨물며 피 한 방울을 빨아 삼켰고 이로 눌린 자리에는 오래도록 보랏빛 멍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거짓말을 짓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그 양반은 한 여자로는 도저히 안 되는 병이라고요. 나는 병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병이라면 약을 먹고 고쳐야 사람이지 변명이라 달고 사는 건 사람임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근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뒤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8살도 채 안 된 듯한 눈동자가 맑았지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다. 영주애다. 영주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버렸다. 말끝이 뚝 끊겼고 아이는 문지방에 걸려 그대로 넘어질 뻔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고 그 작은 숨이 내 가슴에 훅 박혔습니다. 왜 여길 데려와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소리쳤지만 아이의 체온은 내 소나기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내 삶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5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굴러들어온 아이 민지, 그 아이가 울면 막내딸이 따라 울었고 첫째는 눈을 흘기며 민지의 장난감을 빼앗기도 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바람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말을 내 입으로 박아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마도 본능으로 알아버렸겠지요. 집안 공기의 비밀스러운 무게는 어린 것들까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건너며 버텼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숨쉬듯 삼키며 살았어요. 내가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민지는 잘 웃는 아이였어요. 비를 좋아했습니다. 빗줄기가 처마를 타고 주르륵 흐르면 그 소리를 듣느라 밥숟가락을 멈추곤 했어요. 다리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들러
작은 계단 오르내리기를 연습하고 손잡이를 꼭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지가 처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마당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나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지요. 그날 밤 한쪽에선 막내딸이 열이 나서 끙끙 앓았고 다른 쪽에선 둘째가 숙제를 안 해 울고불고 했습니다. 나는 냄비에 죽을 올려놓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고 셋째 바지단을 꿰매며 민지의 무릎에 붙인 밴드를 살살 눌러주었어요. 호그는 여전히 바깥에서 시간을 보냈고 집안의 시계는 나 혼자서만 돌렸습니다. 밥때는 정확했어요. 아침은 6시 반,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5시 반. 시간표를 놓치면 집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돼지밥처럼 양푼에 먹이느냐는 소리를 훗날 들을 줄 알았다면 그때 예쁜 그릇부터 샀을까요? 아니요, 예쁜 그릇을 꺼낼 새가 없었을 거예요. 내 아이와 민지의 숟가락이 동시에 내 손을 향해 내밀어질 때 나는 그릇의 모양보다는 배가 차는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첫째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민지에게 나를 세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붙잡아 풀 묻은 무릎을 닦으며 말했지요. 우린 식구야. 누가 데려왔든 누구 뱃속에서 나왔든 지금 같은 지붕 아래 밥을 먹는 식구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심장 깊은 데서는 매일 밤 가시에 찔린 듯 피가 조금씩 스며나왔습니다. 호근의 행방을 묻는 날이면 대답은 늘 같았지요. 장사. 그 한마디 뒤에 붙은 수많은 거짓말과 빈자리를 나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캐묻는 순간 나의 하루가 무너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세월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호근의 머리카락은 줄었어요. 그리고 남편 나이 60 즈음 또다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20년은 어려 보이는 얼굴, 그 집에도 푸른 아기요람이 있었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노는 이미 마르고 굳어 돌이 되었고 돌은 더 이상 타지도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바람만 남았을 뿐. 우리 집안에만 들어오지 마라.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라. 그 더러운 기운이 내 이불 끝에라도 닿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황혼이혼을 처음 생각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서랍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장소,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어요. 시장통에서 봤다는 누구, 골목 여인숙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는 누구, 담벼락 너머로 들었다는 쓰디쓴 속삭임까지 나는 증거라는 이름으로 내 상처를 실핏줄처럼 그려 넣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어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고 자녀들도 다 성인이시니 절차는 생각보다 간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철을 앞에 두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사람이 서서히 눈을 떴어요. 이제 끝내자. 나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전축 바늘이 긁히는 잡음이 유난히 커서 얇은 내 인내심을 숟가락으로 긁는 것만 같아서요. 그래도 나는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고 다음 날도 밥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만 남겨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래전에 사두었던 산자락과 들판, 그 수십만 평의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금액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에 그림자를 세어보았어요. 지금 이혼하면 그 돈이 어디로 흐를까?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오르지만 이미 빼돌리거나 증여하면 추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가 악의적으로 움직이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스쳐간 건 그의 곁을 지킨 수많은 여인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내 안의 불씨가 파르르 떨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혼 서류를 찢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조각들을 작은 통에 모아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부로 복수는 내 마지막 남은 체온이 되었어요. 돈이다는 아니었지만 그가 내게서 빼앗아간 시간과 젊음과 사랑의 언어를 돌려받을 길이 오로지 그뿐이라면 나는 끝까지 서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도 생겼어요. 저 사람보다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치매가 오면 모든 악을 잊게 될까 두려웠고 기억이 흐려지면 내 분노의 결도 흐릿해질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신문을 소리내 읽고 손가락 운동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비타민과 오메가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조금만 어지러워도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고 의사가 괜찮다 해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복수는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가며 호그는 조용히 늙었습니다. 마지막 상간녀 곁에서는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내가 모른 척하던 사이 세월이 그의 다리를 묶고 그의 폐에 먼지를 쌓았겠지요. 어느 날 그는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위자료 1억 줄게. 각자 자유롭게 살자.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었나요? 이 집이 당신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었나요? 호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집을 늘 지저분하게 했고 밥도 양푼의 돼지밥처럼 난 그런 게 싫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 속에서 무엇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밤마다 울음을 베개솜으로 밀어넣으며 손등에 멍이 들도록 참아온 세월이 단 한 문장에 모욕당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 못해. 안 해.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듯 낮고 차가웠고 나는 그가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복수의 자리에 마지막으로 나를 앉혔고 의자 다리 밑에 쐐기를 박듯 결심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나는 찢은 서류를 다시는 만들지 않았고 내일을 위해 더 고요히 숨을 골랐어요. 나는 내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5년쯤 지났을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호근이 쓰러졌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안실 침대 위에 누운 호근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무거운 이불을 두른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례는 의례대로 치렀지요. 영정사진 속 호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 속 그는 늘 어딘가로 나가던 사람인데 사진 속의 얼굴은 모든 걸 끝낸 사람처럼 평온했어요. 나는 영정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한 여자만 사랑하세요. 약도 없는 몹쓸병에 걸리지 말고요. 그 말 뒤에 나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굽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현실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법무법인에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은 없었고 따라서 법정 상속이 적용되었지요. 배우자인 나에게 절반, 나머지 절반은 5명의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설명하더군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배우자와 자녀 5분이 공동상속인이십니다. 각자의 상속 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후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셔야 등기나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말은 차가웠지만 그 문장은 내게 오랜 억울함을 대신해주는 공식 같았어요. 이제 내 몫이 법으로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토지보상금, 예금, 부동산, 그리고 몇몇 주식 계좌가 올랐어요. 나는 숫자를 보며 숨 고르기를 했어요. 이 많은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 내 인생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돌아온 걸까? 법의 언어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공평함이라는 단어를 느꼈습니다. 젊은 날 나를 무시하고 양푼에 밥을 먹였다고 비웃던 남자가 남기고 간 돈이 결국 내 손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대신 내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몫을 받았어요. 첫째는 직장에 다니며 묵묵히 가족일을 도왔고, 둘째는 소규모 사업을 하며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셋째는 집안 서류를 대신 정리했고, 넷째는 장래 내내 사진을 찍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막내 민지는 여전히 마음이 여렸고 누구보다 차분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내 아버지 덕에라도 조금은 편하게 살아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고통의 값이 겨우 이 돈이라면 그래도 나는 다 받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했습니다. 마지막 상간녀는 연락을 해왔어요. 늙은 노인네 내가 간병했어요. 삼시세끼 밥도 챙겨주고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 사실혼도 인정되니 내 몫도 줘야죠. 그러나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 즉 법적 배우자가 아니었어요. 유류분도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세상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네요.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50년 묵은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속 절차는 길었지만 단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모든 도장은 내 손으로 찍었고 서류는 내 이름으로 정리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한 장의 영수증에도 내 이름이 없었는데 노년의 나는 법원 문서와 등기부등본마다 내 이름이 가장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복수였어요. 내 손으로 내 이름을 되찾는 일. 그게 내가 평생 참아온 것에 대한 보상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참았다는 말로 나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이겨냈다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호근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남긴 건 고통뿐이었지만 그 고통 덕에 나는 강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이겼어요. 그날 밤 불을 끄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울음을 꺼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되찾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서류 도장도, 법원의 통지도, 통장에 찍힌 숫자도 이제는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남은 건 오직 나였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만 살아왔던 내가 이제 처음으로 강원주라는 이름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 결과표를 건네봤는데 의사가 웃더군요. 어르신, 놀라지 마세요. 뇌 크기도 크고 또래보다 젊어요. 기억력도 아주 좋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다 미워했던 남편 덕분이에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 치매 걸릴 틈이 없었거든요.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나도 모르게 소리내 웃었습니다. 미움마저 나를 지켜준 셈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 젊음을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내 뇌를 가장 많이 쓰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명료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거짓말, 그의 변명,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나의 인내를요. 그날 병원에서 나와 버스를 탔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한결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판단하는 시선도 없었어요. 버스가 백화점 앞에 멈췄을 때 나는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마음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예쁜 그릇이었습니다. 흰색 도자기에 얇은 금태가 둘러져 있었고 그 위에 연한 회색 꽃무늬가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손님용이 아니라 내 밥그릇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그 그릇에 밥을 담아보니 양푼에 비빔밥을 비비던 시절이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릇은 작았지만 그 안의 밥은 내 생애 처음으로 내 것이었어요. 그날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고통을 참아낸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며칠 뒤엔 모피 코트도 샀습니다. 젊을 땐 아이들 옷 사느라 내 옷은 늘 뒷전이었고 겨울마다 낡은 스웨터 하나로 버텼거든요. 매장 거울 앞에서 모피 코트를 걸쳐보니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울던 여자가 아니라 자기 어깨를 감싸 안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다. 그 문장이 목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을 샀습니다. 집안도 조금씩 바꿨어요. 오래된 커튼을 걷어내고 햇살이 그대로 들어오게 했어요. 벽에는 낡은 가족사진 대신 내 이름이 새겨진 달력을 걸었습니다. 날짜를 넘길 때마다 오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오전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엔 작은 잔에 소주 한 잔도 따랐습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하루지만 내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하루를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불을 하나씩 꺼요. 예전엔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울음이 먼저 찾아왔는데 이제는 고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화가 따라옵니다. 나는 소파에 기대 속삭여요. 원주야, 잘 버텼다. 미워도 사랑했던 세월을 견디느라 참 애썼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도 돼.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장은 누구를 용서하거나 또다시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로하는 문장 하나면 충분했어요. 나는 나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이치고 내 손등의 주름 위로 은빛이 번졌어요. 그 순간 나는 젊은 날의 나와 눈이 마주친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첫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나에게 내가 준 선물입니다. 인생이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청춘을 갉아먹었지만 그 덕에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미움이 나를 늙게 하지 않았고 참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 나는 그 어떤 여자보다 강해 보입니다. 눈가의 주름마다 싸워 이긴 날들의 흔적이 남았어요. 나는 오늘도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이젠 미움도 복수도 필요 없어요. 끝내 나를 지켜낸 여자, 그게 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주의 지난 세월이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숲 스토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도 오늘의 원주처럼 단단히 빛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